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이곳 대구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의 기쁨이고 또 저의 영광입니다. 용합도서관에서 수성 문사철 인문학숙 김지아 시인의 삶과 사상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거의 봄날씨 같네요. 이 좋은 기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텍스트들은 다 가지고 오셨죠? 받아 오셨죠? 예. 대충 그 순서에 따라가니까 같이 보면서 저하고 주고받으면서 1시간 반 동안 김지하라는 큰 산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문호가 좀 드문 나라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외국과 이 문인이 되는 절차 자체가 좀 달라요. 해외의 경우는 주로 시인이나 소설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을 써서 출판사에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출판이 되면 그때부터 작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해리포터 시리즈로 그 유명한 조앤 롤링의 경우는 애 하나를 가진 채 남편에게 버림받습니다. 원래 영국 여성인데 포르투갈에 와서 살다가 남편이 처자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홀로 돼가지고 뭐 절체절명의 생활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그걸 출판사에 보냈는데 처음에 그 원고를 받은 출판사는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니까 뭐 마법사들이 튀어나오고 뭐 도대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이거 우리는 안 하겠다고 이제 거부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출판사로 또 보내고 몇 번을 퇴짜를 맡은 끝에 출판해 보겠다는 데가 아무 데나 나타나가지고 출판을 했던 것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고 하면은 해마다 이제 신춘문예, 신문사에서는 신춘문예에 응모를 해가지고 뭐 당선이 된다거나 또는 요즘은 문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문예지의 무슨 시민상 같은데 응모를 해서 뭐 된다거나 당선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른바 이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거를 통과 안 하면은 기성 문인들을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문을 꼭 통과를 해야 이제 문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의 전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고려 광종 때부터 이제 이른바 과거 시험에 돼야 교섭길에 나서는 거거든요. 등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종이 과거 제도를 받아들일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신라가 천년을 계속해오면서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이른바 골품. 엄마 아빠가 다 왕족이면은 성골, 양쪽에 하나가 왕족이면은 진골.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최소한 진골 이상이 돼야 이른바 출세길에 나설 수 있고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하는 뭐 중앙정계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아주 그 엄격한 신분제도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유명한 최치원도 육두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골 진골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봤다는 거죠. 내 아들이지만은 비범한 아이인데 신라에 들어왔다가는 얘 뭐 장래가 빤하다 이거지. 자기처럼 이렇게 뭐 시골에 묻혀가지고 한미하게 생을 마칠 게 눈앞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당나라랑 지금 미국 유학 보내는 거죠.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당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 당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간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황해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육로로 가려면 전혀 만주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고 육로로도 많이 다녔다 그러죠. 하여간 뭐 그 길도 목숨 걸고 가는 길이고 그렇게 집안의 명운을 걸고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은 선생 경우는 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과거의 자문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국에서 말하는 문명을 날렸던 그런 분입니다. 마침 그때 황소의 난이라는 큰 이제 내란이 일어나니까 토황소 경문을 써가지고 뭐 아주 지금 읽어봐도 무시무시합니다. 너가 지은 죄는 도저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황소를 꾸짖는 그런 글을 써서 황소가 그 경문을 읽다가 의자에서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황소의 난이 지나게 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까 말하자면 당에서도 충분히 벼슬살이를 할 수 있는데 고국이 그립지 않겠어요? 어린애들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황제가 무지가 아꼈다 그러죠. 그래서 당의 벼슬을 줘서 신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라 사람이지만 당나라 벼슬을 받아가지고 신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신라로 보내는데 그러나 고은은 그 당의 벼슬까지 받아가지고 신라로 오는데도 끝까지 반골 잡는 게 고른제도입니다. 너는 아무리 잘나도 육도 큽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좌절하죠. 지금 함양입니다. 함양을 책임지는 관리로 나갔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함양 군수 정도로 아마 내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함양에 가면 지금도 그 고은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그 보가 있죠. 그 당시에 워낙 수해가 잦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을 때 쌓았다는 보가 있는데 얼마나 잘 쌓았는지 지금까지 최치운보라고 고운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그 해인사가 있는 산에 결국 들어가가지고 여생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이제 그 신분 제도가 엄격했고 그리고 고려조에 들어와가지고는 이미 이제 뭐 이 토호들의 세력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종이 왕건의 아들 아닙니까? 왕건의 다섯째 아들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광종이 볼 때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과거를 받아들여요. 과거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과거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진사과와 명경과로 되어 있죠. 진사과는 경전을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유학의 정치 철학, 통치 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명경과는 그 통치 철학을 공부하는 이제 말하자면은 유학의 경전을 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명경과고 진사과는 시를 쓰게 하는 것이죠. 창의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조선조 말기에 여기까지 그 1000년간 계속되다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게 강해요. 아직까지도 요즘 사법시험이 없어졌습니다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거나 그래야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고 이번에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맡으신 분도 사법시험 합격한 분이죠. 그렇게 말하는 엘리트 정치의 그런 전통이 있고 문인정치의 전통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문단에도 그런 권위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신문사 신춘문예나 잡지사에 무슨 신인상 같은 데 당선을 해야 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안 그러면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한국시인협회도 이제 정관을 보니까 우리 선배 회장님들이 만드신 정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입 회원이 되려면은 등단 3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시집이 있거나 또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문예지에 3회 이상의 작품 발표 실적이 있어야 일단 입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입회 신청을 해오면 1년에 2번
그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입회가 되니까 얼마나 사실 권위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인 수가 뭐 잠정적으로 2, 3만 명, 3, 4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시인협회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단체입니다만은 1,500명 정도가 저희 회원으로 되어 있죠. 말하자면 그렇게 권위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관료제도였고 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문단에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등단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이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호가 나오기 어렵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습작기를 거쳐가지고 신문사 신춘문예나 잡지사의 신인상에 당선될 때 예를 들어서 아동문학으로 등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동시나 동요, 뭐 동화로 등단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뀌죠. 아동문학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번 아동문학으로 등단을 하면 평생 이 사람은 아동문학가에 레벨을 살게 돼요. 나중에 아무리 소설을 열심히 쓰고 시를 열심히 써도 저 사람은 아동문학가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시로 등단을 하면 평생 그 사람은 시인으로 불려요. 그리고 한 번 소설로 등단하면 그 사람은 평생 소설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등단 제도가 이제 갖고 있는 일종의 맹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의 문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만 하더라도 위대한 시인이고 위대한 소설가죠. 그리고 그 프랑스의 경우도 그 시와 소설을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도 위대한 시인이자 위대한 소설가죠. 그렇게 다 말하는 문호들은 그렇게 넘나드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이 등단 제도가 또 발목을 잡는 그런 좀 역효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단 제도 같은 건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김지하 시인의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이분은 시, 소설, 희곡을 넘나드는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문학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문호에 만들어냈던 분이죠. 그리고 문호가 되려면 일단 장르를 초월해야 되지만은 또 작품 양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써야 돼요. 그래 일단 문호에 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톨스토이의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위고만 하더라도 작품량 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작품량이 많아야 되고 그 전장면에 걸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단 제도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런 문호가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상 김지하 시인의 경우는 그야말로 문호적인 그런 풍모를 가진 분이었다.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전 문학 장르에 걸쳐가지고 많은 글을 쓰고 심지어 정치적인 논평이나 칼럼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대문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하고 김지하 시인의 그 삶과 문화, 전무에 대한 우리가 고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김지하라는 큰 대하 장관과 같은 그런 대문호의 어떤 전모를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제 이 시간을 맡긴 것이 아마 제가 우리나라 시인들을 그래도 대표하는 한국시인협회 회장이니까 그 김지하 시인에 대해서는 너가 얘기를 해봐라 하는 뜻으로 제가 이 시간을 맡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김지하 선배의 이름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1968년 제가 서울 사대에 입학하면서였습니다. 김지하 선배는 제보다 6살이가 되시니까 저희들보다 한 7, 8년 정도 앞서가지고 서울 물리대에 산문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국문학을 전공했던 선배들이었는데 김현, 김병희, 김치수, 김주연
젊은 선배들이 주도했던 일종의 동인활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산문시대 멤버들과 함께 김지아 선배의 이름도 함께 들었었지요. 저희 사대생들은 문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창작시대라는 책을 내면서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물리의 선배들의 산문시대가 롤모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선배를 처음으로 뵌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김지아 선배가 영남문학상을 받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영남문학상은 저강도 강진에서 주관하는 상인데 제 친구 김재홍 교수가 내고 있던 개간 시와 시학에서 수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와 시학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 전라남도 강진에 갔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그때 오셨는데 제가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하니까 쳐다보시더니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김선배 눈에 보기에 새까만 후배가 와가지고 축하하니까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김선배의 장모님이 되시는 박경리 선생이 작고하셨을 때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서 제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상이 끝나고 찾아오셔서 고맙다는 김선배 네 분의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선배는 건강해 보였어요. 그 뒤 또 한참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김선배의 친구들이 하는 모임인 시인의 친구들, 그리고 멤버들하고 함께 원주에 있는 김선배 댁을 찾아뵙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인의 친구들의 한기호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와 계십니다. 선생님 잠깐 손 들어주시죠. 손을 인사하시죠. 예. 우리 김지아 선배의 대학 서울물리대 선배님이 계시는데 아이고 불편하신데 굳이 일어서 안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예. 근데 우리 김지아 선배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든지 김지아 선배를 위한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면 참석을 하십니다. 또 김지아 선배를 위한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계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된 것도 바로 이 한기호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원주에서 김지아 선배를 뵈었을 때 보행이 아주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편찮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주댁에 모였었고 저는 그날 사회를 했었습니다. 행사의 사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야, 부인이 편찮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제가 보기에도 부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이 어른이. 근데 그 몸이 불편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여간 부인이 곁에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인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몇 년 뒤에 부인 김영주 여사의 작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주 여사는 연세가 들어가니까 어머니 박경리 선생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때 봤을 때는 박경리 선생의 뭔가 착각이 일으킬 정도로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닮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늙으면 이렇게 엄마를 닮게 된다고 하시는 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른이 먼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추모의 마음과 함께 이제 김선배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의 영재처럼 그 뒤에 김선배 작고 소식을 들었었어요. 네 분이나 한참 아실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지아 선배는 1941년에 전라남도 목포의 동학 농민운동가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본명은 영희입니다. 김영희이죠. 원주중학교 재학교에 지학순 주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서울 중동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1959년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4.19 이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민통연이라고 그러죠. 남쪽 학생 대표로 활동하다가 5.16이 터지자 수배를 피해가지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1964년에 6.3 항쟁으로 넉 달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후 이어지는 긴 순환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학 생애를 저항시인으로 출발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1966년에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69년 시인이라는 시지에 황토길 등 시 5편을 발표해서 문단에 오릅니다. 이 황토길이 주목을 받은 작품입니다.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텍스트에 나와 있는 황토길 한번 읽어봐 주시죠. 어느 분께서. 황토길에 선연한 빗자국 빗자국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배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두 손엔 철사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메밀밭을 태우는 총불이 칼날 아래 너희 속으로 나는 간다 애비야. 뇌가 죽은 곳 부순물이 갯가에 숨어가 가만히 속에서 뇌가 죽은 곳 밤마다 오포산에 물이 오를 때 울타리 탱자도 서슬푸른 속잎알이 버시디 버신 성장처럼 억세인 황토에 대낮빛 나던 그날의 만세라도 부려랴 노래라도 부르랴. 대숲에 내가 섬긴 동금한 화단골 우물마다 10년마다 피가 솟아도 척박한 식민지에 태어나 총칼 아래 쓰러져간 나의 애비야. 의 죽순에 괴는 물방울 수정처럼 맑은 5월을 모르리만 작은 꼬막마저 아사하는 길고 잔인한 여름 하늘도 없는 폭정의 뜨거운 여름이었다. 그 끝내 조국의 모든 세월은 황토길은 우리들의 희망은 낡은 짝배들 햇볕에 바스라진 벌기를 지나면 다시 메밀밭 희디흰 고랑 넘어 청천 더 높은 하늘에 갈리던 그날의 만세는 10년을 지나 철사줄 파고드는 살결의 숨결 속에 너의 목소리를 넘기며 허넘기며 나는 간다 애비야. 내가 죽은 곳 부슬물이 갯가에 숨어가 뜰 때 가만히 속에서 내가 죽은 곳.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집은 제 19번째 신작 시집입니다. 지난주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인데 19번째 제 시집 출판을 여러분하고 축하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길. 네, 축하드립니다. 황토길인데 황토길 같은 시는 적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시에 힘과 기계가 넘쳐나죠. 그리고 동학운동 때부터 비롯된 조상들의 순환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중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아주 절실한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시의 한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작품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지아 초기시 대표작들의 반열에 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과 함께 5편의 작품을
작품으로 시인지에 이제 작품이 실려가지고 등단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단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어요. 아, 이런 신인이 있느냐 하는 충격을 주면서 등단을 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작품을 발표한 이듬해 첫 시집 황토를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담시 오적으로 필화 사건을 잇게 됩니다. 개인으로는 엄청난 순환이었겠습니다마는 이로써 김지한은 한국을 대표하는 저항 시인으로 이른바 등극하게 됩니다. 일제에게 나라의 주권을 내주는 데 앞장선 을사오적에서 제목을 따온 풍자시지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랬다. 아주 유명한 시기입니다.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랬다.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 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 맞은 조동아리 손목땡이 오물오물 스물스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볼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 이야기를 하나 쓰겠다. 옛날도 먼 옛날 상달 초사은 날 백두산 아래 날아선 뒷날 배꼽으로 보고 똥구멍으로 듣던 중엔 어뜸 아 동방이 바야흐로 단군일의 어뜸 가는 태평성대라. 그 무슨 가난이 있겠느냐 도둑이 있겠느냐 포식한 농민은 배 터져 죽는 게 일수요 비단옷 신물나서 사시장철 벗고 사니 고재봉 제 비록 도둑이라곤 하나 공자님 당년에도 도책이 났고 부정부패 가렴주구 처처에 그득하나 요순 시절에도 시흉은 있었으나 아마도 현군 양상인들 세상 버릇 도벽이야 여든까지 참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5 도둑이 모여 살았겠다. 남녘은 똥덩어리 둥둥 구정물 한강가에 동빙고동 우뚝 북녘은 털 빠진 닭똥구멍 민둥 벗은 산 만장 아래 성북동 수유동 뼈쭉 남북간에 오종종종종 판잣집 다닥다닥 개딱지 다닥 코딱지 다닥 그 위에 불쑥 장충동 약수동 솥슬대문 제멋대로 와장창 저 솟고 싶은 대로 솟구쳐 올라 삐까번쩍 으리으리 꽃궁궐에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얘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어 남산만 하고 목질기기가 동탁 배꼽 같은 천하 흉포 오적의 소굴이랬다. 사람마다 뱃속이 오장육부로 되었으되 이놈들의 배 안에는 큰 황소불알 만한 도둑보가 긋부터 오장칠보 본시 한 왕초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제조는 각각이라 밤낮 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제조 또한 신기에 이르렀겠다. 하루는 5놈이 모여 10년 전 이맘때 우리 서로 피로써 맹세코 도둑질을 개업한 뒤 날이 날로 느느니 기술이요 쌓이느니 황금이라 황금 10만 근을 걸어놓고 그간에 일취월장 묘기를 어디 한 번 서로 겨rum이었다 한가. 이렇게 뜻을 모아 도자 한자 크게 써 걸어놓고 도둑시합을 벌이는데 때는 양천가절이라 날씨는 화창 바람은 건득 구름은 둥실 저마다 골부채 하나씩 꼬나잡고 해녀 질세라 다투어 내달아 비전의 심기를 자랑해 쌓는다. 들어보시다시피 오적은 판소리를 개성한 서사시의 일종입니다. 우리 판소리 12마당도 그 사설이 장대합니다. 그런데 김지하의 오적은 일단 그 형식 면에서
판소리를 제대로 개성해서 현대판 담시가 된 것입니다. 문학적인 성취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소리 5마당, 6마당, 12마당은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판소리의 내용이. 그리고 그 당시 지배 세력, 그 양반에 대한 뭐 풍자와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은이를 밝힐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작품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은이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요. 판소리 12마당은. 그런데 이제 김지하의 오적은 지은이가 분명한 현대판 당시죠. 문학적인 성취는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젊었으니까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요. 오적은 1970년 사상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오적이 아니에요. 5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옥편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재벌이, 이 재벌이. 근데 이 한자가 옥편에도 잘 안 나와요. 아주 어려운 한자입니다. 국회의원. 근데 저도 이거 처음 보는 한자를. 여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고급 공무원, 공무 이런 건 좀 알겠더라고요. 장성입니다. 이것도 장자는 알겠고. 장차관인데 이 왜 이렇게 난해한 한자를 쓰는 거냐? 일단은 풍자 시이긴 하지만은 김지하 시인도 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비화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일종의 뭐 요즘 말로 하면 계획과 비슷하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이 재벌이 이 재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원래는 이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재벌이거든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말하면 정색을 하고 그렇게 다룰 비난이라기보다도 잡아가서 그렇게 혼을 낼 줄은 모르고 뭐라고 그러면 재벌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마 이런 식의 그 변명 빠져나갈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그 탈출구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거 웃자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런 식의 어떤 나름의
말은 탈출구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이게 왜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은 이게 국회의원이지. 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이게 국회의원 아니, 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은 탈출구를 생각을 하신 것인데 생각을 하시고 만든 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상황은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를 해학적으로 말하자면 풍자한 것이죠. 근데 후폭풍은 엄청납니다. 김지아와 사상계 편집진들이 이 사상계가 대단한 잡지 아닙니까? 장준하 선생이 장문을 하신 잡지인데 이 편집진들이 줄줄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 결국 사상계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강제 폐간되기에 이릅니다. 자, 이 시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판소리의 그 리듬을 그대로 탄 그런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판소리예요. 첫째 도둑 나온다. 이 판소리 여기서부터 리듬이 붙죠, 그죠? 말하자면 소리로 나가는 건데 재벌이라는 놈 나온다. 돈으로 옷에 입고, 돈으로 모자에 쓰고, 돈으로 구두에 신고, 돈으로 장갑에 끼고, 금시계, 금반지, 금팔찌, 금단추, 금넥타이 핀, 금카우스 보튼, 금바클, 금립발, 금손톱, 금발톱, 금자크, 금시계줄, 디룩디룩 방댕이, 불룩불룩 아랫배, 방귀를 뽕뽕 끼며 아그작아그작 나온다. 저놈 제조봐라. 저 재벌놈 제조봐라. 장관은 노랗게 굽고 차관은 벌겋게 삶아 초치고 간장치고 게자치고 고추장치고 미원까지 톡톡 쳐서 실고추, 파, 마늘 곁들여 날름 세금 받은 은행 돈, 외국서 빚낸 돈, 왠가 특혜, 좋은 이권은 모조리 꿀꺽, 이쁜 년 꿰어서 척살이, 밤낮으로 작신작신 새끼까기 여념없다. 수두룩 꺼낸 딸년들 모조리 칼진 놈께 씨앗으로 밤참에 진상하여 귀밑에 귀띔에 정보 얻고 수의계약 낙찰시켜 헐값에 땅 샀다가 길 뚫리면 한몫 잡고 천원공사 5원에 쓱싹 자동 노동자 임금은 언제나 외상 둘러치는 제조는 손오공 할애비요 구워 삶는 제조는 떼놈 숙수 뺨치겠다. 고도성장 시대 그 독재 폐해 또 재벌의 횡포 이런 것은 이렇게 풍자를 한 것입니다. 요즘 유럽에 한국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판소리를 공부하는 유럽인들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조선소리 판소리도 양반들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당시 양반들은 그걸 웃어넘겼어요. 와서 보면서도 막 웃고 같이 성벽치고 뭐 포복절도하고 그러면서 돌아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소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김지하의 오적에 대한 현대의 기득권층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정색으로 그 잡지를 폐간을 시키고 그리고 이 지연이를 그렇게 고초를 안겼느냐? 오적의 그 다음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놈이 나온다. 국회의원 나온다. 곱사같이 굽은 허리, 조조같이 가는 실눈, 가래 끓는 목소리로 웅성거리며 나온다. 들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약 휘휘 감고 혁명공약 모자 쓰고 혁명공약 배지 차고 가래를 퇴퇴 골프채 번쩍 깃발같이 높이 들고 대갈 일성 쭉 째진 배암 쇳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러 혁명이다 구학은 신학으로 개조다 부정축제는 축제부정으로 근대화다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중농이다 빈농은 인농으로 건설이다 모든 집은 와우식으로 사회정화다 정인숙을
정인숙을 철두철미하게 본받아라. 굴기하라, 굴기하라. 한국은행 거나 막걸리야, 주먹들아, 빈대표야, 곰보표야, 째보표야, 올빼미야, 족제비야, 사쿠라야, 유령들아, 표도둑질 성전회로 총걸기하라. 손자에도 병불염사, 치자적 도자요, 공약적 공약이니 우매 국민 그리 알고 저리 멀찍 비켜서라. 냄새난다 퇴, 골프 좀 쳐야겠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해가던 시기에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풍자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놈이 나온다. 고급 공무원 나온다. 풍시는 고무풍선, 독사같이 모난 눈, 푸르족족 음한 살, 꽉 담은 입꼬라지 청백리 분명구나. 단 것을 갖다 주니 쩔레쩔레 고개져 우리 단 것 좋아 만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어허 저놈 뒤 좀 봐라. 낯짝 하나 더 붙었다. 이쪽 보고 히뜩히뜩 저쪽 보고 해끗해끗 피둥피둥 유들유들 숫기도 좋거니와 이빨꼬리 가관이다. 단 것 너무 처먹어서 새까맣게 썩었구나. 썩다 못해 문드러져 오리가 분명구나. 산같이 높은 책상 바다같이 깊은 의자 앉아 우뚝 나직 걸터 앉아. 공은 쥐뿔없는 놈이 하늘같이 높이 앉아. 한 손으로 노 땡큐요 다른 손은 땡큐 땡큐. 되는 것도 절대 안 돼. 안 될 것도 문제없어. 책상 위엔 서류 뭉치, 책상 밑엔 지폐 뭉치. 높은 놈 깬 삽살개요, 아랫놈 깬 사냥개라. 공금은 잘라먹고 뇌물은 청해먹고 내가 언제 그랬더냐. 흰그러마 물어보자. 요즘 마당 위아래로 모두 별탈 없다더냐. 당시 오적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명맥이 끊긴 한국의 고유 시가를 부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런 연구자의 견해도 존재합니다. 오적 전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화자 본인은 이야기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놈이 나온다. 장성놈이 나온다. 키 크기 8대 장성, 제 밑에 졸개 행렬, 길기가 만리장성, 온몸에 털이 숭숭, 고리눈, 범아가리, 벌름코, 탑삭수염, 짐승이 분명푸나, 금은백동, 청동황동, 비단공단, 울긋불긋, 천근만근 훈장으로 온몸을 덮고 감아 시커먼 개다리를 여기 차고 저기 차고 엉금엉금 지나온다. 장성놈 제조봐라. 쫄병들 줄 쌀가마니 모래 가득 채워놓고 쌀은 빼다 팔아먹고 쫄병 먹일 소돼지는 털 한 개씩 나눠주고 살은 혼자 몽창 먹고 음동설한 막사 없어 얼어 죽는 쫄병들을 일만 하면 땀이 난다. 온종일 사역시켜 막사지을 제목 갖다 제집 크게 지어놓고 부속 차량 피복 연탄 부식의 봉급까지 위문품까지 떼어먹고 배고파 타령한 놈 군기잡자 주 앞에서 영창에 집어넣고 열중시엇 열중시엇 열중 빵빵들 데려다가 제마누라 환양기 놀이개로 묶어두고 저는 따로 첩을 두어 우누어수 공방전에 병법이 신출기몰. 이 편을 읽으면서 저는 1960년대 말에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3년간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상당히 과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그 부패한 군 일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김지아 시인의 체험이나 취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인의 상상력이 더해졌겠죠.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놈 나온다. 장차관이 나온다. 허옇게 백태 끼어 삐적삐적 술지개미 가득 보여 삐져나와 추적부화 눈곱 낀 눈 형형하게 불아리며 왼손은 골프채로 국방을 지휘하고 오른쪽은 주물럭주물럭 계집저통 위에다가
정산 수출 건설이라 깔짝깔짝 쓰노라니 호호 아이 간지럽 사와요. 이런 무식한 년 국사가 간지러워 굶더라도 수출이다. 안 팔려도 정산이다. 아사한 놈 뼈다귀로 현해탄에 다리 놓아 감히 삼아 대하라자. 깨진 북소리 깨진 나팔소리 삐삐빼빼 부르대며 속셈은 먹을 국민 금정세당 있는데도 벤츠를 사다 놓고 청렴결백 시위코자 코로나만 타는구나. 예산에서 몽땅 먹고 입찰에서 왕창 먹고 행여나 냄새날라 질근질근 끔씹으며 캔터를 피어 물고 외래품 철저단소 공문을 휙휙휙휙 내갈겨 쓰고 나서 어허 그 참 달필이다. 춤은 듣고 뒤쫓아온 말 잘하는 반덩어리 신문기자 앞에 놓고 일국의 재상들어 부정이 웬 말인가. 귀걸이사 꿍얼꿍얼 자네 핸디 몇이더라. 이로써 오적의 행태에 대한 풍자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담시는 민중으로 넘어갑니다. 오적의 이 절련한 솜씨를 구경하던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어마뜨거라. 저놈들한테 붙잡히면은 뼈다귀도 못 추리겠다. 똥줄 빠지게 내빼버렸으니 요즘엔 제사 지내는 사람마저 드물어졌겠다. 이리 한참 시합이 9,10월 똥호박 무르익듯 몰신몰신 무르익어 가는데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나라 망신시키는 오적을 잡아들이라. 추상 같은 어명이 쾅 청천 하늘에 날벼락치듯 쾅쾅쾅 연거푸 떨어져 쏟아져 퍼부었으니 예이 당장에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대답하고 물러선다. 포도대장 물러선다. 포도대장 거동보아라. 울뚝불뚝 돼지코에 술찌꺼기 허옇게 묻은 메기 주둥이 침은 질질질 장비 사돈네 팔촌 같은 텁석뿌리 수염 사람 여럿 잡아먹어 피가 붉은 왕방울 눈깔 맞박에 주먹콕이 뛸 때마다 틀렁틀렁 열십자 팔 벌리고 맷돌같이 좌충우돌 사자같이 으르르렁 이놈 내리 훑고 저놈 굴비였고 종삼 명동 무교동 청계천 쥐파리 답심리 왕파리 왕심리 똥파리 모두 썰어 모아다 꿀리고 치고 패고 차고 밟고 꼬집어 뜯고 물어 뜯고 업어 맺히고 뒤집어 던지고 꼬나 추스르고 걷어 팽개치고 때리고 부수고 개키고 까짓고 비틀고 조이고 꺾고 깎고 뱉기고 쑤셔대고 몽그러뜨리고 작신작신 조지고 지지고 노들강변 부들같이 휘휘낭창 구부러뜨리고 육모방망이 세모쇠장 갈쿠리 긴 칼 짧은 칼 큰 칼 작은 칼 오라 수갑 곤장 난장 곤봉 호각 개다리 소다리 장총 기관총 수류탄 최루탄 발연탄 구토탄 똥탄 오줌탄 떡물탄 석탄 백탄 모조리 갖다 놓고 호랑이 반귀 소리 같은 얼음장에 깜짝 도매금으로 끌려와 쪼그린 된 민중들이 발발 전라도 갯땅시의 꾀수놈이 발발 5, 6월 동장군 만난 듯이 발발발 떨어댄다. 이놈 니놈이 오적이지?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날치기요. 날치기면 더욱 좋다. 날치기, 널치기, 밀치기, 소매치기, 내다바이 다 붙여서 오적이 그 아니냐? 아이고 난 날치기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펜프요. 펜프면 더욱 좋다. 펜프, 장녀, 보주, 깡패, 쪽쟁이 다 합쳐서 풍속사범 오적이 바로 그것 아니더냐? 아이고 나는 펜프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끔파리요. 끔파리면 더욱 좋다. 끔파리, 담배파리, 양말파리, 드로퍼스파리, 초콜릿파리 다 합쳐서 외래품 팔아먹는 오적이 그 아니냐? 아이고 난 끔파리 아니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거지요. 거지면 더더욱 좋다. 거지, 문둥이, 시라이, 양아치, 비룡뱅이 다 합쳐서 우범 오적이란 너를 두고 이럽니다. 가자 이놈 큰 집으로 밥비 가자. 에고 난 아니요. 오적만은 아니오라오. 나는 본시 갯땅쇠로 농사로는 밥 못 먹어 돈 벌려고 서울 왔소. 내게 죄가 있다면은 어젯밤에 배고파서 국화빵 한 개 훔쳐먹은 그 죄밖엔 없었낸다. 이리 바짝 저리 재고 위로 틀고 아래로 따라 찜질, 매질, 물질, 불질, 무두질에 당근질에 비행기 태워 공중잡이 고춧가루 비눗물에 식초까지 퍼부어도 싸가지 없이 쏙쏙 기어나오는 건 아니란께로. 한마디뿐이겠다. 포도리장 할 수 없어 꾀수놈을 살살 꼬실른다. 저것 봐라.
오적은 무엇이며 어디 있나 말만 하면은 네 목숨은 살려주마. 꾀수놈 이 말 듣고 옳다구나 대답한다. 오적이라 하는 것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란 5짐승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어.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정녕 그게 짐승이냐? 그라문이라고. 짐승도 아주 흉악한 짐승이지라고. 옳다 됐다 내 새끼야. 그 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 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쳐버렸든지 무릎뼈가 파삭 깨져버렸겠다. 그러하나 아무리 죽을 징이라도 사는 사요, 공은 공이라. 내놈 꾀수 앞장서라. 당장에 잡아다가 능지처참한 연후에 나도 출세해야겠다. 꾀수는 앞세우고 포도대장 출두한다. 범눈깔 부릅뜨고 백주대로상에 헤드라이트 왕눈깔을 미친듯이 부릅뜨고 부릉부릉 부르릉 찍찍 소리소리 내지르며 질풍같이 내닫는다. 비켜라 비켜서라. 안 비키면 오적이다. 간다 간다 내가 간다. 부릉부릉 부르릉 찍찍 우당우당 우당탕 쿵탕 도적 잡으러 내가 간다. 남산을 훌렁 넘어 한강물 바라보니 동빙고동 예로구나. 우레같은 저항성 범같은 넘넘기상 이완대장 제례로다. 시합장에 뛰어들어 포도대장 대가리일석 이놈들 오적은 듣거라. 너희 한갓 비천한 축생의 몸으로 방자하게 백성의 고혈 따라 주지중림 가소롭다. 대역부도 국위손상 백성원성 분분하며 어명으로 체포하니 오라를 받으렸다. 이리 호령하고 가만히 둘러보니 눈 하나 깜짝하는 놈 없이 제 일에만 열중하는데 생기면 짐승이로되 호화찬란한 짐승이다. 포도대장 깜짝 놀라 사면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게 어디 천국이냐. 스슬 푸른 용트름이 기둥처쳐 승천하고 맑고 푸른 수영장엔 벌거벗은 선녀 가득, 몇십리 수풀들이 정원 속에 그득그득, 100만원짜리 정원수에 100만원짜리 외국계, 1000만원짜리 수석비석, 1000만원짜리 석등석불, 1억원짜리 붕어 잉어, 1억원짜리 참새 매출이, 문도 자동, 벽도 자동, 술도 자동, 밥도 자동, 계집질, 환양질, 분탕질도 자동, 여대생 식무 두고, 경제학 박사 회계 두고, 임학 박사 원정 두고, 경의학 박사 집사 두고, 가정교사는 철학 박사, 비수는 정치학 박사, 미용사는 미학 박사, 박사. 잔디 행여 죽을 세라 잔디에서 스팀 넣고, 붕여 행여 죽을 세라 연못 속에 에어컨 넣고, 새들 행여 죽을 세라 세장 속에 히터 넣고, 개밥 행여 상할 세라 계집 속에 냉장고 넣고, 대리석 영옥 위에 조승기와 살짝 얹어 기둥은 코린트식 배들 보는 이온이야. 선자 추녀 쇠로 치고 굽돌이 상수받고 내분업 그라스룸 석조벽에 갈포 발라. 앞뒤태 널찍 터서 복판에 메인홀 두고 알 매달아 부여넣고 기와 위에 2층 올려 2층 위에 옥상 트고 삶이 살창 가로다지 도짜창으로 지어놓고 안팎 죽는 소슬대문 페르시아풍 본따 놓고 목욕탕은 토익이풍 돼지우리 외풍당당 집 밑에다 연못 파고 연못 속에 석가산 대대청청 모아놓고 여러 제킨 문틈으로 집안을 언뜻 보니 자개 캐비넷 무광택 강철 항농 봉그린 용장 용그린 봉장 3333층장 카네이션 그린 화초장 운동장만한 옥쟁밭 빌딩같이 높이 솟은 금은 청동 노촉대 전자시계 전자밥그릇 전자주전자 전자젓가락 전자꽃병 전자거울 전자책 전자가방 새 유리병 흙나무 그릇 이조청자 고래백자 거꾸로 걸린 피카소 옆으로 붙인 샤갈 석파라는 금칠 액털에 번들번들 끼워놓고 내리따지 족자는 400점 걸어두고 산수 화조 호접 인물 8880잠이 한꺼번에 와글와글 백동토기 당화기 외화기 미국화기 불란스화기 이태리화기 호피담요 쉬운 텔레비전 화려문갑 속에 소니 녹음기 대모 책상 위에 미첼 카메라 산호 책장 곁에 RCA 영사기 호박 필통에 꽂힌 파카 만년필 척불견 샹들리에 피마주 기름 스탠드라이트 직접 작사 곡사 천장바닥 벽점이 휘황캄캄 호화율율 옆에 너들 지장군이 청홍물이 핀 백옥 구두 장식 황금 브로치 백금 이빨 미라 귓구멍막에 호박 밑구멍막에 산호 똥구멍막에 루비 배꼽막에 금파단추 진주 귀걸이 야감주 콧걸이 짜수정 목걸이 사파이어 팔찌 에어랄드 팔찌
다이아몬드 허리띠 턱이석 안경대 유독 반지만은 금칠한 3원짜리 납반지가 번쩍번쩍 지러가며의 횃불처럼 도도무쌍이라 웬간 듯이 살펴보니 침골깍 넘어가는 소리 천지가 진동한다. 소털구이 돼지국물 볶음 염소수 염튀김 노릇불 삶음 닭 네발 산적 꼰지느라니 말린 도미 날개 지진 토끼밭도 접 미는 어느 방어 어느 기만 잘라 해무침 낙지에선 비늘조림 쇠고기 돈가스 돼지고기 비육가스 피 안 뺀 복지리 생률 숭률 능금 배심만 말라 말려서 금딱지로 싸놓은 것 바나나 식혜 파인애플 화채 무화과 꽃잎 설탕 버무림 롱가리트 육아 메사돈 약과 사카린 작과 개구리 알수란탕 청포무 한천묵 굉장 망장 과주 산토리 계당주 샴페인 송엽주 드라이친 자어주 압산 오가비추 조리보카 고기주 화이트호스 신선주 잠징빔 선약주 나폴레옹 꼬냑 약주 탁주 소주 정종 화주 빼주 보두가람주라 아가리가 떡 부러져 다들 점도 않고 포도대장 침을 질질질질 흘러싸면서 가로되 놀랠 놀자로다. 저게 모두 도둑질로 모아들인 재산입니다. 일이 좋을 줄 알았다면 나도 일찌감치 도둑이나 되었을걸. 원수로다 양심이란 두 글자가 철천지 원수로다. 일이 속으로 자탄 망조하는 터에 한 놈이 썩 다가와 썩 술잔을 권한다. 듣도 보도 맛보도 못한 술인지라. 허겁지겁 한 잔 두 잔 흘레벌떡 석잔 넉잔 이었고 대치하여 포도대장 일어서서 일장연설 해보는데 안주를 어떻게나 많이 처먹었던지 이빨이 확 달아 없어져 부린 아가리로 이빨을 딱딱 소리내 부딪혀가면서 씹어맺는 그 목소리 엄숙하고 그 조리 정연하기 성인군자의 말씀이라 만장하옵시고 존경하오는 도둑님들 도둑은 도둑의 죄가 아니요 도둑을 만든 이 사회의 죄입니다. 여러 도둑님들께 없은 도둑이 아니라 이 사회의 충실한 일꾼이니 부디 소신껏 그 길에 매진, 용진, 전진, 약진하시길 간절히 바로 없고 또 바로 옵니다. 이 말 끝에 박장대소 천지가 요란할 때 포도대장 뛰어나가 꾀수놈 납고 채어 오라묶어 세운 뒤에 요놈, 니놈을 무고죄로 입건한다. 때는 노을이라 서산나길에 객수가 추연하네 외기르기 짝을 찾고 쪼각달 희게 비껴 강물은 붉게 타서 피어르는데 어쩔거나 두견이는 설리설리 울어쌌는데 어쩔거나 콩알 같은 꾀수 묶어 비틀비틀 포도대장 개트림에 돌아가네 어쩔거나 우리 꾀수 어쩔거나 전라도서 굶고 살다 서울로 돈 번다더니 돈대문 남대문 봉천동 모래내에 온갖 구박 다 당하고 기어이 가는구나 가막소로 가는구나 어쩔거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사정 누가 있어 바로잡나 잘 가거라 꾀수야 부디부디 잘 가거라 꾀수는 그 길로 가막소로 들어가고 오적은 뒤에 포도대장 불러다가 그 용기를 어여삐 여겨 저희 집 소슬대문 바로 그 곁에 있는 계집 속에 살며 도둑을 지키라 하매 포도대장 이 말 듣고 얼씨구 좋아라 지화자 좋네 온갖 병기를 다 가져다 사무막에 늘어놓고 계집 속에서 내내 잘 살다가 어느 맑게 개인 날 아침 커다랗게 기지개를 켜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 급사람이 이때 또한 오적도 육공으로 피를 토하며 끄꾸러졌다는 이야기. 허허허 이런 행적이 백대의 민멸치하네하고 인구에 회자하여 날 같은 거지 시인의 십계까지 올라 길이 전해오고 있다. 대단하죠, 그죠? 고맙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판소리의 리듬을 그대로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오적이 발표되자 해외에서의 반응도 엄청났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추천으로 1976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갑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사르트르는 그가 운영하는 철학 잡지 현대 바로 이겁니다. 레땅 모데르노 이 현대에 보면은 김지하 특집이 실려 있어요. 특집이 실려 있는데 김지하 시인의 대표작들하고 오적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싣고 있습니다. 르땅 모데르네. 그리고 이것은 김지하 시인의 그 희곡을 번역한 불어로 번역판인데 금관의 예술을 비롯해서 김지하 시인의 희곡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희곡의 분량도 이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 장르를 망라한 그야말로 문호다라고 김지하 시인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지아는 그때부터 세계적인 최고 저항 시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김지아의 저항 시로는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오적과 함께 타는 목마름으로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타는 목마름으로 흰 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후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네, 참 잘 읽으셨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운동시의 대표라고 할 만합니다. 이후 이 시 타는 목마름으로는 시위 때나 글을 쓸 때나 김지아의 이름과 함께 무수히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시인 볼 엘리아르의 시에 아주 유사한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엘리아르의 작품. 자유. 내 학생 때 공책 위에, 내 책상이며 나무들 위에, 모래 위에도 눈 위에도 나는 내 이름을 쓴다. 읽은 모든 책장 위에 돌, 피, 종이나 재 위에도 나는 내 이름을 쓴다. 거머쥔 조상들 위에, 전사들의 무기들 위에, 왕들의 왕관 위에도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밀림에도 사막에도, 새둥지에도 금송화에도, 내 어린 날의 메아리에도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밤과 밤의 기적 위에, 날마다의 흰빵 위에, 약혼의 계절들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내 하늘색 무더기 마다에 곰팡이 난 해가 비친 못 위에, 달빛 생생한 호수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돌 위에 지평선 위에, 새들의 날개 위에, 그림자들의 방앗간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새벽이네 뿜는 입김 위에, 바다 위에도 또 배들 위에, 넋을 잃은 맷뿌리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구름들의 뭉게거품 위에, 소낙비의 땀방울들 위에, 굵은 또 긴 빠진 빗방울 위에도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반짝이는 형상들 위에, 온갖 빛깔의 종들 위에, 물리적인 진리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잠깐 오솔길들 위에, 뻗어나가는 길들 위에, 사람 북적이는 광장들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켜지는 램프불 위에, 까지는 램프불 위에, 모여 앉은 내 집들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거울에 또 내 방의 둘로 깨어진 거실 위에, 속 빈 조각인 내 침대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아양을 부리지만 귀여운 내게 위에, 그 쫑긋 세운 양쪽 귀 위에, 그 서툰 다리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내 문턱의 발판 위에 정정가부들을 위해 축복받은 넘실대는 불길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사이좋게 모든 육체 위에 내 친구들의 이마 위에 내미는 손과 손마디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놀란 얼굴들의 유리창 위에 침묵보다 훨씬 더 조심하는 입술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깨어진 내 은신처들 위에 허물어진 내 등대들 위에 내 권태의 벽들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욕망도 없는 부재 위에 발과 승인 고독 위에 죽음의 걸음과 걸음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다시 돌아온 건강 위에 사라져가는 위험 위에 회상도 없는 희망 위에 나는 내 이름을 쓴다. 그리고 한마디 말에 힘을 얻어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하니 너를 알기 위해 나는 태어났다. 내 이름을 지어 부르기 위해. 자유요.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비유신데 참 잘 읽으셨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전해드리죠. 예, 바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지아 시인의 경우는 아주 유사하죠. 그렇죠? 유사한데 민주주의로서 끝이 나고 폴 엘리아르는 자유로 끝이 납니다. 자유. 모든 곳에 이름을 쓴다. 자유요.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시는 폴 엘리아르의 자유라는 시는 1942년에 출간된 시집 시와 진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944년에 출판된 독일군의 주둔지에서와 함께 프랑스 저항시의 백미입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폴 엘리아르는 세계적인 저항 시인이죠. 이 시 자유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엄혹했던 독재의 시기에 김지아 시인이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타는 목마름으로를 쓰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근데 작품의 완성도나 절박함, 호소력은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부터 낫죠, 사실은.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1974년에 김지아 시인은 민정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해 7월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1975년에 추록을 하지만은 옥중기 고행 1974를 발표하고 재차 투옥이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 로터스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1976년에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1980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1981년에 국제시인대회 위대한 시인상을 받고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와 소설 남, 이야기 모음집 밥과 남녘땅 뱃노래 등을 간행합니다. 1985년에 미국 사회연구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에 맞아 숨지고 이에 항의하는 분신자살이 잇따릅니다. 김지아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칼럼을 기고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옵니다. 진보 진영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칼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젊은 벗들, 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잘라 말하겠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당신들은 잘못들을 쓰고 있다. 그것도 크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젊은 당신들의 슬기로운 결단이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간곡한 호소가 있었고 여기저기서 자제 요청이 빗발쳐 당연히 그쯤에서 조촐한 자세로 돌아올 줄로 믿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생명이 신성하다는 금과 옥조를 새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요 도착점이라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생명의 보위와 양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근본을 말살하자는 것인가? 신의 무물이 무슨 뜻인가?
당신들 자신의 생명은 그렇게도 가벼운가? 한 개인의 생명은 정권보다도 더 크다. 이것이 모든 참된 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당신들은 민중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것이 당신들의 방향이다. 당신들은 민중에게 배우자고 외친다. 그것이 당신들의 공부다. 민중의 무엇을 위해서인가? 민중이 생명의 보이, 그 해방을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해방의 전망은 확고한가? 목적에 대한 신념은 과학적으로 확실한가? 만약 그것이 기존의 사회주의라면 그 전망은 이미 끝이 났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민족이 패망하는 극한 상황도 아닌 터에 생명 포기를 요구할 정도의 목적의 인프레션 따위는 있을 수도 없으며 다만 뼈를 깎는 기다림과 겸허한 모색이 있을 뿐이다. 모색하는 자가 매일매일 북치고 장구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왜 덤비는가? 그리고 아주 깁니다. 이 칼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의사굿을 당장 걷어치워라. 영육이 합일된 당신들 자신의 신명, 그 생명을 공경하며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끈질기고 슬기로운 창조적인 저항 행동을 선택하라. 나는 군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잘나 말하겠다.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좋다. 할 대로 해보라. 당신들 운동은 이제 끝이다. 그래도 지성인이라면 최소한 내 말을 접수라도 한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신조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가? 유물주의인가? 대답이 다행히 창조적 통일로 끝났을 때 그때 우리는 현 정권에 대한 효력 있는 저항을 참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자중자애하라. 부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폭력과 죽음 그리고 종말의 서곡이다. 이 글은 다시 읽어봐도 무작정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에게 자중자애를 호소하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저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으니 생명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끈질기고 슬기로운 창조적인 저항 행동을 선택하라고 설득하고 달래는 글입니다. 그것도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저항의 상징 김지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꾸짖음이자 일가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설득력을 갖는 매우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좌파 운동권에서 보인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지아 시인을 변절자로 몰아붙였지요. 그로 인해서 김지아 시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겪은 비난과 호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김지아 시인의 오랜 부신 박삼옥 씨는 지난 10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옥삼이가 쓰는 김지아 이야기 출판 기념회에서 그 칼럼을 언급하며 일부 인사가 김지아를 배신자나 변절자로 규정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삼옥 씨는 책에서 당시 김지아는 학생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분신 같은 극단적 방식을 지향하라는 생명사상을 추구하는 한 지성인의 정언이었다. 라며 그는 어떤 정략적인 특정 이념을 추종하거나 어떤 정파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지아는 결코 배신자나 변절자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젊은이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당시 상황에서 존경받는 사회 의론의 만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지아는 그 역할에 꼭 맞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비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후 김지아 시인은 생명사상으로 기웁니다. 1993년에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이산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99년에 율려학회를 창립합니다. 율려는 한 옥타브 안에 배열된 12율의 양률과 음률을 가리키는 국악 용어입니다. 양률은 육양성, 육률, 육시, 육간이라고도 부르고 음녀는 육음성, 육열, 육동이라고도 부릅니다. 12율은 원래 해와 달이 1년에 12번 만나는데 그것이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본받아서 성인이 육열을 만들었고
북두칠성이 12신으로 운행하는 것을 본받아서 육류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양률은 왼쪽으로 돌아서 음과 합하고 음료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양과 합해서 천지사방에 음양의 소리가 갖추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악은 이처럼 동양 철학에 기반하고 있고 김지하 선생은 이 세계에 심취합니다. 2002년 제14회 정주영 문학상을 받을 때 제가 시상식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소감에서 흰그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흰그늘은 김지하 시인의 만년시기 시 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문학평론가 홍용희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흰그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늘이 흰으로 몸바꿈을 하는 역설적인 균형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늘이란 판소리 용어입니다. 신상고초의 오랜 견인이나 피나는 득공에서 배어나오는 보이지 않는 소리의 기운입니다. 즉 한에 가까운 형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이란 그늘을 견인, 창조, 비판, 추동하면서 생성하는 밝은 빛을 가리킵니다. 즉 그늘의 어둠을 통해 생성시키는 충일한 생명의 빛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명에 가까운 형질입니다. 이렇게 보면 흰 그늘의 시약은 한의 신명, 신명의 한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지하 시인이 시로 쓴 흰 그늘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해 뜨기 전엔 새하얀 물, 해 뜨고 난 뒤 검다. 발칼은 이미 흰 그늘, 지구의 성스러운 구멍. 아 편하다. 아침 8시 맑은 태양 아래 선다. 안개 덩어리들 다가와 그냥 스쳐 지난다. 여기 내 자유를 이제 어찌할 것인가. 예, 참 잘 읽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주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바쁘십니다. 건강하게 좋습니다. 그죠? 네, 참 잘 읽으셨습니다. 선물 전해드리겠고요. 그 당시 정주영 문학상 상금이 없었어요. 수상 소감을 하시면서 상금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주영 문학상을 받던 2002년은 김지하 시인의 회가 되었습니다. 대상문학상과 시집 화계로 제17회 만해문학상도 받아서 시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2003년에는 생명학 1, 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를 간행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세계 생명문화 포럼을 4년 동안 연속회의로 주최합니다. 2005년에는 산문집 흰그늘의 미학을 찾아서를 간행하고 시와 시학상을 수상합니다. 2006년에 명지대 교양학부 석좌교수가 되고 제주도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10회 만해대상을 받습니다. 문학부문이 아니고 평화부문이었습니다. 시집 새벽강과 비단길을 펴냈습니다. 2007년에는 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석좌교수가 됐습니다. 2008년에는 원광대 원불교학과 석좌교수가 되고 전시회 김지하 달마전 지는 꽃 피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2009년에는 산문집 소곤소곤 김지하의 세상 이야기를 간행했습니다. 2010년에 시집 시300, 123과 산문집을 출간했고 공연과 전시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영남문학상과 경암학술상 예술부문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는 민세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시에는 만년에 시로 쓴 자서전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손을 한번 들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 한번 읽어주는 글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예. 나 이제껏 그리 믿었는데 난 실패한 인생이라 그리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하늘 흐리고 할 일은 많은데 원고 붙이러 우체국 가는 길 잠깐 멈춰서 문득 생각한다. 혹시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성공은 꼭 아니라도 실패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두 분 어머니 편히 보내드렸고 아내는 강원도에서 토지문학관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 주말엔 만나 함께 설거지하고 그동안 정신병으로 소보듯 하던 두 아들과 긴 촛불 이야기들을 나누고 20년 중독된 수면제를 끊고도 밤에 서너 시간은 꿈없이 잔다. 도나케나지만 두 군데 대학에서 석좌로 특강 밥벌이하고 지하철 경로석 무임승차하니 세상이 다 고맙다. 그러고는 가끔씩 이렇게 못난 시도 쓴다. 빗방울 듣는다. 길거리 달리는 버스들 옆구리에 광고들. 욕심을 키워라. 아이디어를 훔쳐라. 생각이 에너지다. 영혼이 경제력이다. 내 속 깊은 밑바닥에서 한마디 올라온다. 단 한마디. 바보가 되자. 혼자서 빈것 웃는다. 미친 건가?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선물 드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 참 잘 읽으셨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때가 김지아 시인의 생애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지아 시인은 실크로드를 다녀오고 난 뒤에 시집 비단기를 냅니다. 그 시집의 권말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늘 변해야 합니다.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저항에서 생명으로 변했다고 하고 생명에서 윤료로, 윤료에서 한류로 변했다고 하고 이거 맨날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이 항상성이라는 것, 항상성과 변화성이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조금 지금도 우습게 생각됩니다만 그걸 그렇게 이해한다면 접화군생이라는 것이 우주 만물에 대한 관여 사랑인데 이런 것이 내 시의 기본에서는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동학에서 얘기하는 모심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 어린이, 인격만이 아니라 비인격, 생명만이 아니라 무생명 또 존재만이 아니라 생성하는 모든 생각들까지도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생각까지도 모시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건 굉장히 모험입니다. 내가 수도자가 아니라 시인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난 말하고 싶은데 시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세속에서 종교에서 죄악이라고 부르는 생각까지도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학은 근대로서 맨 마지막으로 미학적 영역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색정적인 생각까지도 그것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시는 과정에서 굉장한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잘라내는 선빵의 선임은 아니니까 나는 바로 그런 점이 다른 게 아니냐. 어떤 경우에는 잔혹한 정오심까지도 나는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시는 과정이 정오를 정오 아닌 걸로 바꿀 수 있다. 난 그렇게 믿죠. 그것이 일종의 서정적 자학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짤막한 묵상, 가능하면 시쓰기로 그것을 대신하는 이유가 그 시도 혼돈의 미학이 아닐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모시는 마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 혼의 침묵을 지향하려고 하는 것. 침묵은 일종의 무의 실천인데 너무 많이 떠들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을 동반하는 것. 그게 내가 행가리를 반드시 지키는 이유입니다. 피리어드 문제도
내가 되도록 피리어드나 콤마, 대시를 쓰려고 하는 것도 말은 생명과 같아서 한 번 시작하면 폭포수같이 끊어지기가 힘들어요. 끝노력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현실주의자로 돌아오려고 항상 애를 쓰지요. 앞에 이야기한 모심과 침묵이 너무 강하게 되면 환상의 영역이나 뭐랄까 비현실적인 몽상의 영역으로 가기 쉬워요. 아니면 현실과 멀어지든가. 그래서 항상 현실로 돌아오려고 하죠. 실제 그는 편지를 쓰면은 항상 끝에 모심이라고 썼습니다. 김지아 모심. 이런 식으로 편지를 늘 끝냈습니다. 시인의 나이 65살 때 펴낸 시집 새벽강, 이 시집인데 이 시집은 김지아 시인의 후기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생애를 관조하는 자서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라니 샘이 있었다. 어릴 적 한여름 눈부시게 흰 땅 위에 검은 그림자처럼 늘 거기 있어 밤낮으로 흐르듯 흘러 가무탄 이 뒷날 네 눈자리 그늘도 되고 여인 꿈 가난한 청춘의 입술도 되던 셈. 마침내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라니 그날 오대산 서대 우통수 곁에서 피던 흰 바람꽃 한 송이 네게 보낸 그날의 편지 한 줄 님이여 이젠 사랑마저 넘어섭시다. 65살의 김지아는 사랑마저 넘어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편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마르칸트의 푸른 보석. 약속했다. 중앙아시아 가는 길 옛 도시 사마르칸트의 바자르에 가서 푸른 비취 반지 하나 사 끼워주기로 아내에게 약속했다. 아내가 늘 동경하던 서천 서역의 저 머나먼 사마르칸트의 푸른 보석. 내 이마가 서늘하다. 이제야 내 가슴이 훈훈해 온다. 아내의 결혼 반지를 팔아 운동에 쓰라고 후배 주어버린 옛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늘 서늘했다. 가슴이 이제야 따뜻하다. 늘 뜨겁던 이마가 이제야 소설하다. 아 이제야 저 머나먼 사마르칸트로 떠나들 이들 손짓해 보내들 모든 아내들 그 가슴 속 푸른 보석이 바로 내 가슴에서 보인다. 아내 결혼 반지를 팔아가지고 운동에 쓰라고 후배한테 주어진 그 일을 회상하면서 사마르칸트에 갔을 때 비치 반지를 하나 사서 아내를 주려고 준비를 하면서 가슴 속에 서늘함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아주 순결한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하여 함부로 평화를 말하지 말라. 평화를 위해서라고 되나케나 떠들지 말라. 적과 오래도록 싸워본 사람은 안다. 산다는 일로부터 평화가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 그리고 멀미나는 것인지 독감방에서 7년째 되던 해 병면증이라는 이름의 창난을 넘기 위해 참선하던 그 옛 서대문 감옥에서 어느 날 문득 독재자가 죽었을 때다. 내 마음 밑바닥에서 떠오르던 에드발룬 같은 세 마디 인생 무상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뒤따라가겠습니다. 용서가 아니었다. 자비도 아니었다. 꼭 말하고 나면 그저 덧없음 정도. 그러나 그 얼띤 평화마저 얼마나 덧없이 자칭 평화주의자들에 의해 깨어져 나가던 것이든지 눈만 뜨면 배신자, 변절자, 반동의 생명교 교주 떠벌리던 자칭 민족주의자들은 분명 나에게 끝없이 싸움을 걸어왔던 것. 평화나 자유 따위와는 촌수 없음. 기억하기 바란다. 말로 되는 평화 같은 것은 없으며 삶으로 오로지 생명에 충실할 때만 참말 평화. 축하니 포름이니 토론 따위와는 하등 촌수 없음. 그것이 평화라는 것. 텅 빈 없음이라는 것. 그것. 생명은 바로 그 위에서 꽃피고 그때 피는 꽃의 이름이 평화라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바로 그것만은. 김지아 시인은 독감방에 갇혀 있었죠. 7년째 되던 해에 병면증이라는 이름의 창난을 넘기 위해서 감옥에서 참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이 얘기하는 평화지요. 말로 되는 평화 같은 건 없다. 참으로 오로지 생명에 충실할 때만 참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체험에서 비롯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분명 내 길이 따로 있다. 그것을 잊었구나. 마지막까지 이 길, 이 외줄기 흰 길로 혼자 가리라. 나는 이 흰 그늘에 나오는 흰 길입니다. 이 흰이란 밝음, 신명, 그리고 김재하 시인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삶의 세계죠. 그 흰 그늘의 길이다. 그 길을 혼자 가겠다. 바로 가겠다. 라고 65살 때 선언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토란잎, 내 평생 처음인 채팅에서 토란잎이 질문했다. 나는 이름이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토란잎의 첫마디는 분신 자살 때 얘기다. 분신 때 얘기는 무엇이든 칼을 품는 법. 대답했으나 더 이상 토란잎은 어여쁘지 않았다. 그녀가 전화를 했다. 새라는 내 옛 시 중에 답세다의 뜻을 물었다. 그리고 세세대기도 물었다. 채팅을 세세대기라 부른 내 뜻에 동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토란잎은 처음처럼 그리 어여쁘지는 않다. 분신 질문 때 대답했었다. 운동권 대선배로서 박수를 치겠느냐, 침묵을 지키겠느냐, 살아서 투쟁하라는 그 한마디 말밖에. 해괴한 것은 당시 북한에 있던 옛 몽양 선생의 따님 여연부 여사가 나와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운동권은 거기에 단 한마디도 시비 걸지 않은 점이다. 토란잎은 시를 쓴다고 했다. 토란잎, 시 쓰기는 생명에서 출발하고 평화에서 도착한다. 토란잎. 이름처럼 첫 질문도 항상 어여쁘게 하라. 그것이 토란잎이라는 이름의 생명과 평화의 길, 바로 시다. 여기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동권 대선배로서 그럼 죽어가는데 그걸 박수를 치고 있겠느냐? 침묵을 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살아서 투쟁하라는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배로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북한에서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 얘기하면 왜 이 난리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유효합니다. 왜 그렇게 북한에게는 관대하고 생각이 다른 남쪽의 동포에게는 그렇게 음혹하냐 하는 것이죠. 편지. 65살이다. 내 나이. 내가 그 나이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 도무지 붙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글은 고백 같은 편지. 쓰라린. 벌거벗고 앉아 쓰는 벌벌 떨면서 쓰는 기괴한 황당한. 어제도 그 전날 그 전전날도 쓴다. 내가 나에게 도무지 붙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름에 도리어 다 써있다. 왠가 더러운 욕설과 추잡한 안간힘이 다 이제는 찢을 일만 남았다. 누군가 갑작스레 문 두드리는 소리. 이게 이제 김재하 시인을 평생 짓누른 불안과 공포죠. 누군가 갑작스레 문 두드리는 소리. 평생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초월.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신새벽 비로소 입을 연다. 지구의 축, 생명의 축은 흰 그늘이라고. 은의 붉은 금은새 날아들고 뱀들이 칭칭 몸을 감는 생명. 중력 속에서 배어나는 초월이라고. 생명의 극은 흰 그늘이다. 그리고 그것은 초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남을 정오하느니 죽는 게 100번 낫다. 생명의 소모, 오염이므로 남을 훼손하느니 정신병원이 훨씬 도덕적이다. 무의식의 자백, 자살이므로. 그러나 정오 없이는 눈을 뜰 수도 없고 훼손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으니 삶은 아마도 그늘, 흰빛이 아닌 그냥 검은 그늘. 이게 이제 삶이 검은 그늘이다. 삶이 가지고 있는 숙명인데 결국은 붓다나 예수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사는 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궁을 나오며 옛날에 떠난 이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요즘같이 험한 꼴 살아 안 보고 갔으니 복되다. 옛 시인이 고궁을 나오며 보수와 전통은 논요강보다 좋다고 했지만 그것은 단지 비웃음. 사람에게 그때는 없었던 민주와 정의가 그저 꿈일 뿐이었을 때 그때가 좋았으니 아하 사람마저도 좋았으니 복되었으니. 이 시는 김수영 시인이 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떠난 이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사람마저 좋았으니 그때가 좋았다라는 김수영 시인이 말해서 비관하던 그 시대가 그래도 좋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아낄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시서도 시를 써서는 안 돼. 닮은 꼴은 정체가 아니니까 오로지 마음을 쓰라. 마음, 밑바닥과 그 어두운 그림자, 이마저도 메시지도 아닌 삶, 그 밝은 하늘엔 그 맑은 냇물엔 결코 비워지지 않는 나의 죽음, 그 뚜렷한 삶을 쓰라는 것이죠. 그 말하자면 이것은 김재하 시인이 시로 쓴 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삶이 시인에게는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1992년 김재하 시 전집에 발문해서 김재하는 전사요, 영매요, 광대라고 설명합니다. 혼자 싸워야 하므로 전사고 같이 감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영매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구경꾼이므로 광대다. 그래서 김재하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곁에 큰 시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무심하였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우리는 그 시인에게 많은 신세를 졌음을 알았습니다. 김재하 시인은 시대가 주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는 삶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창살에 한 줌 흙에서 피어난 풀꽃을 보고 눈물을 쏟았고 생명의 비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르러 그의 사상적인 깊이는 깊어졌고 고유의 음률에서 우리를 찾았습니다. 흰 그늘에서 이미지를 담론하였고 동학의 모심 사상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궤적을 우리에게 시라는 문학이라는 형태로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하 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이 시간 그가 몹시 그립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더해가는 시대에 화해와 상생을 외쳐줄 용기 있는 지성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